안녕하세요. 관계부교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547페이지의 소방시설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방시설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 하나는 객관식이고 하나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547페이지에 용어 정의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소방시설법은 공동주택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봐놓으시는데 547페이지의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1번 함께 봐놓습니다. 현재 소방시설은 소화설비와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 설비와 소화활동 설비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1번 소방시설과 관련된 종류를 각각 적으라고 하면 적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소화설비는 불을 진압하기 위한 소화기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한 것들을 소화설비라 표현하고, 피난설비는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피난 용도의 것을 말하는데, 비상유도등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피난설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보설비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경보설비라 표현하는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탐설비라 표현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러한 것들을 경보설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용설비는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각종 장비를 말하는데, 소화전, 저수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기계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화설비와 관련되어서는 비상 콘센트 등으로서 화재 발생한 건물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비 등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소화활동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소방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장비들을 물어보는 걸 가끔 관리실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5가지 종류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소방시설 등입니다. 여기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과 그 밖에 비상구, 방화문, 방화 샤타를 소방시설 등이라 표현합니다. 방화 샤타와 관련되어서는 외래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음 나오는 대로 적어주신다고 하면 그게 표준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여기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에 해당되는 5가지 종류 외 비상구와 방화문, 방화 샤타를 소방시설 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상구는 피난설비와 관계없습니다. 여기 비상구는 하나의 출입문이죠. 그래서 구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계 장비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 비상구와 방화문 등을 포함한 개념이 있다고 하면 이를 소방시설 등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시설 등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비상구나 또는 방화문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관식으로 출제하게 되었을 때 그걸 채워넣는 것이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소방기본법에서 소방 대상물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소방 대상물 중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방 대상물이 있다고 하면 이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방 대상물과 특정 소방 대상물은 서로 표현이 비슷하죠. 다만 그 차이점에 있어서는 소방 대상물 중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이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변에 화재 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주택과 관련되어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택과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는 소방 대상물로 파악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택에 거주하다 보면 그 단독택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등의 다양한 시설 없죠. 그것은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되어 있는 아파트, 기숙사에 설치할 사안이고, 단독택 등에 대해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확보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기숙사만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고, 연립, 다세대주택, 그리고 단독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못 된다는 것을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4번 소방용품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방용품과 관련되어서는 개념을 잠깐 살펴놓으시는데, 특별히 소방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기계, 제품 등을 소방용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소방용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하는 간이 소화용구는 소방용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화약제에 우리가 소화기를 사용하다 보면 그 소화기에는 분말가루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분말가루로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분말가루에 불 끌 때 물이나 모래를 이용해서 불 끌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물이나 모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간이 소화용구 있다고 하면, 소화기구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소방용품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소방용품과 관련된 다양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소방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기구는 소방용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구분만 한번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아파트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단독택, 연립, 다주택은 제외시킨다는 것 기억하시고, 소방시설 종류, 소방시설 등이란 말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제3절 화재 안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책무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주관식 문제를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사항으로 548페이지에 화재 안전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를 꼭 한번 봐놓으시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종합적인 화재 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화재 안전정책, 동그라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 안전정책에 맞춰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 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안전정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정책이라고 하는 용어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정책 기준과 관련되어 특별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우선이란 말 관계법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화재 안전정책이라는 용어만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548페이지에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화재 안전정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수립, 시행하고 그에 따른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기본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이쪽의 내용인데, 특별히 누가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지 행정청에 관한 사항만 명확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련된 행정계획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수립하고, 저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국민안전장관이 수립하게 되면 저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정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장을 각각 구분해 놓으시는데, 우선 548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니은입니다.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고, 그 계획기간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화재안전정책과 관련되어 다양한 필요한 사안들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시행계획 찾으셨죠? 국민안전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동일해 놓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3번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국민안전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하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동일해 놓습니다. 소관 사무의 특징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행 결과는 국민안전관에게 별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것은 화재안전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책 결정은 국가가 결정하고, 그러한 사안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계획기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국민안전장관은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중앙행정기관장, 장관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되면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국민안전관이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소방조직과 관련된 기본적인 형태는 지방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소방과 관련된 지방의 주된 책임은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됩니다. 시군구청장은 관여하는 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재안전정책이라는 용어 기억하시고 계획 기간을 각각 살펴보는 게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를 해놓습니다. 여기 소방특별조사는 과거 소방금사라 표현하던 것을 지금은 소방특별조사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방특별조사는 국민안전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의 소방 대상물과 그 주변 지역 그리고 관계인에 대해 화재 발생 시에 그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소방특별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소방특별조사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자, 우리가 함께 보셨던 국민안전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은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안전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실시한다는 것 각각 확인 놓습니다. 단서 잠깐 확인 놓습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주거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 동그라미 놓습니다.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한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긴급한 필요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국민 개개인에 있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대상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주거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하면 관계인의 동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다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조사 대상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을 하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 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되어서는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다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필요시에 실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 대상 삼게 됩니다. 다만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경계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시장, 지역 등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화재 경계지구 안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우리 그 말 기억납니다.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를 대상으로 한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국민안전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장 동그라미 놓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입니다. 국민안전관은 소방특별조사 할 때 필요하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되었을 때 소방특별조사는 어느 정도의 공권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뭔가 법령 위반 사안들이 자주 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건물 주인에 해당되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 관계인이 부담 느낄 수 있습니다. 덕분에 그 대상 선정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고자 하는 때 필요시에 각종 위원회, 조사단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들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되었을 때 만약 국민안전처 장관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중앙 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특별조사를 소방본부장이 시행하게 되면 소방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되는 소방서장은 이러한 조사단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민안전장관과 소방본부장의 소방특별조사 실시하는 때 필요시에 조사단과 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지만 소방서장은
위원회 구성하는 자 아니죠. 그래서 만약 소방서장도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방특별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바뀌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사단이나 또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는지 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사실 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고자 한다고 하면 미리 그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되었을 때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되었을 때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이 소방특별조사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52페이지에 양가로 1번 절차, 방법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민안전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하려면 7일 전 동그라미 넣습니다.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사전 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입니다.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 긴급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판단하는 경우. 그래서 사전 통지는 조사 실시하기 7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그리고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사전 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줄 게 있습니다.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소방특별조사 하려는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긴급이란 말과 목적 달성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사전 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 승낙 없이 승낙 동그라미 넣습니다.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동그라미 1에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야간에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공포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덩치 큰 어른 여럿이 와서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계인이 동의 승낙했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사전에 통지했을 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하면 야간에도 소방특별조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뒤, 이것 일출 전, 일몰 후이죠. 일출 전, 일몰 후, 바로 야간에는 소방특별조사 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증표 제시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찾으셨죠. 이렇게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 양호하게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지만 뭔가 부족한 점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보이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조치 명령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등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면 이를 조치 명령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가끔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이러한 건물이 2층, 3층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건물 외벽을 일부 해체하고 피난 설비에 해당되게 되는 미끄럼틀 비슷한 것을 건물 바깥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린이집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아동들은 보폭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좀 곤란하죠. 그럴 때
피난시설 설치하라. 그러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 명령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 그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건물 외벽을 일부 해체하게 되었을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 발생하죠. 그러면 이러한 조치 명령과 관련되어서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보상해 줘야 되죠. 만약 이러한 조치 명령이 불법 행위라고 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겠지만 적법한 행위라고 하면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손실보상과 관련되어 누가 손실보상하는지 그걸 살펴놓습니다. 우리 이 안가로 3번 찾았습니다. 국민안전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도의사,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특별자치장은 세종시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자도의사는 제주도의사입니다. 이들을 통칭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됩니다. 저 시도의사는 조치 명령일 이내 손실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시가보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는데요. 현재 조치 명령한 자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던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손실보상하는 자는 국민안전장관 그리고 시도의사가 정당한 보상, 시가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시도의사의 지휘감독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조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은 누가? 시도지사가 담당하고요. 반면 국민안전장관이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 명령 내리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장관이 직접 손실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 명령했던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직접 손실보상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실시하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대상 선정과 관련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소방본부장이 운영하죠. 그리고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국민안전장관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할 때 구성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장관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각각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하고자 한다고 하면 사전 통지 필요하죠. 7일 전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표 제시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다고 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조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민안전장관, 시도지사가 손실보상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55페이지에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시는데 제1절 건축허가 등의 동의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법령에 있어서는 상위법과 하위법령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그러면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이 서로 중첩되게 된다고 하면 상위법령은 소방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게 되었을 때 다양한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지만 소방법과 관련된 인허가에 대해서는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었을 때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 행위 등에 대해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미리 해당 건축물 소재지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얻은 때에만 건축허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대한민국에는 참 다양한 법령 제도가 있는데요. 최고 법령이 있다고 하면 헌법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군사에 관한 법률이 넘버 2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제 그리고 소방 관련법이 넘버 3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는 헌법 그리고 방제, 소방에 관한 법률이 넘버 2이고요. 군사에 관한 법률이 넘버 3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은 이러한 세 가지 법령의 하위 법령이겠죠.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각종 건축 허가 시에 다양한 법령에 인허가 의제 가능하지만 소방 관련 법은 인허가 의제 대상이 못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시, 군, 구청장 등이 특정 건축 행위에 대해 건축 허가하고자 한다면 미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받은 때에만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 1번 대상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손과 관련된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동의 받은 때만 건축허가 접을 할 수 있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2번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사안입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 개념이 있었습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하고 이러한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아파트와 기숙사가 포함되는데 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택과 공동택 중에 연립, 다세택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연립택이나 또는 다세택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단택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 재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법을 강화시켜 이 단독택과 연립 다세택의 경우에도 특정 소방대상물은 아니지만 소방시설법상 반드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자료 556페이지와 관련된 개정자료 살펴보시면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단독택, 연립, 다세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우리 소화기구는 흔히 들고 다니는 소화기 알고 있으시죠? 그러한 소화기를 말합니다. 그 소화기구 또는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 두 가지만큼은 단독택이랄지라도 그리고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택인 연립 다세택이랄지라도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험 때는 여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적으라고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단독택, 연립 다세택이랄지라도 소방시설법상 소화기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관계법규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관리실무에서도 출제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2절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여기 관계인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말하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 화재 안전 기준 동일해 놓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화재 안전 정책이라는 말을 앞서 함께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화재 안전 정책이라는 말 한번 기억하시고 두 번째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말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소방대상물을 말하고 이곳에 설치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용어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 성능에 지장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차단 행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는데 가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옥상에 사람들이 출입해서 만약 추락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옥상 문이 소방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 이걸 함부로 차단하게 되면 안 되죠. 항상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해서 그 옥상에 사람이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책임지도록 돼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좀 문제 있어 최근 소방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개정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화문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폐쇄 차단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차단 행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 내진 설계 및 성능 위주 설계 함께 봐놓습니다. 이쪽은 개정된 자료 잠깐 살펴주십니다. 557페이지와 관련된 개정 자료로서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 찾으셨죠. 지진 및 화재 재해대책법에 따른 시설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중에 옥내 소화전 설비 동일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동일하였습니다.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 설치하는 자,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 동일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장관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진 화재 재해대책법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이게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특정 소방 대상을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에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 대상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내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화재 발생 시에 불을 끄기 위한, 진압하기 위한 기계 장비이죠. 그리고 스프링클러입니다. 여기 스프링클러는 외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음 나오는 대로 적으면 충분하죠. 그리고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 이러한 3가지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춰 해당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 설비 불 끌 때 이용하는 것이죠. 스프링클러 화재 발생 시에 자동 작동하는 것이죠.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 불 끄는 데 이용되는 장비일 겁니다. 그래서 소화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 이 3가지 외 다른 설비, 경보 설비나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러한 것들은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소방시설을 제시해 놓고 다음 중에 내진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대상을 묻게 된다고 하면 이 3가지 소화 설비와 관련되어 지진 발생하더라도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 생각하시면서 이 3가지 소화 설비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물이 붕괴되게 되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등이 유출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재 사건에 대응할 목적으로 불 끄는 데 도움이 되는 이 3가지만큼은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놓으시는데, 주관식 문제 또는 우리 가끔 수능식 문제라 해서 네모난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시해 놓고 내진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짝지은 것 찾으라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주 눈여겨서 살펴놓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 바로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개정 자료 찾으셨죠?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로속에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축 동그라미 넣습니다. 소방시설 설치하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 종류, 양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러한 설계를 성능 위주의 설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그 소방시설의 성능을 고려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신축 시에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라고 하면 그 많이 이용하는 사람 수를 고려해서 해당 건물에 설치하게 되는 소방시설의 용량을 결정할 필요 있죠. 그래서 성능 위주의 설계란 말을 최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능 위주 설계 대상 건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는데 1번입니다.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가로속에 단세 아파트 제외한다. 그래서 아파트 제외라는 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시킵니다.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100m, 30층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고층 건축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소방시설법은 그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졸부 무시하고 지하철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건물 높이가 100m 이상, 건축법상의 고층 건축물과 서로 다르지만 이 소방시설법이 건축부의 상위 법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층수 계산 시에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시키질 않습니다. 하지만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와 관련되어서는 지하층을 포함시킨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서는 지하층, 층수 계산에서 배제시키지만 여기만큼은 층수에 포함시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0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철도, 도시철도 시설, 그리고 공항시설. 그러면 이 철도시설과 공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말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규모가 좀 작다 할지라도 20만 제곱미터 못 미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더라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 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아파트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20만이랄지라도 그리고 높이가 30층 이상이랄지라도 아파트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 아파트에 이런 성능 위주 설계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아파트 분양 가격에 반영되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제시킨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성능 위주의 설계, 특정 소방 대상을 이용하는 사람 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용량을 결정하는 사항을 성능 위주의 설계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신축하고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성능 유지 설계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성능 유지 설계 대상 중에 아파트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이라는 것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방화시설 및 임시 소방시설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곳은 각종 공사 현장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화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 소방시설은 화재 현장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설비를 임시 소방시설이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임시 소방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공사하는 자가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558페이지의 양가로 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만 추천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건축, 대수원, 용도 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 가로 속에 시공자입니다. 저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지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설치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시설, 가로 속에 임시 소방시설입니다. 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시공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동사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지만 공사 현장의 임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 특례에 관한 사항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방염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